고품격 나다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228화 1부 시작합니다. 자, 이번 주도 참 다사다난한 그런 축구계였는데 일단은 빅클럽 두 팀이 만났어요. 리버풀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서로 팬들이 쟤네는 빅클럽 아니야라는 말이 요즘 좀 유행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리버풀 빅클럽 아니야? 맨유 빅클럽 아니야? 3년 전부터 리버풀은 들었던 얘기라서 이렇게 새로울 건 없어요. 제가 어디 이제 강연을 갔는데 네. 이제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저 리버풀이 빅클럽 아니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딱 받자마자 왜 리버풀이 빅클럽이 아닙니까? 당연히 빅클럽이죠. 라고 저는 대답했어요. 우문현답이었던 것 뭐한 같습니다. 1, 2년 전에 있었던 얘기지만 제가 여기서 꼭 그게 증명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리버풀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새벽 4시에 있었는데 저는 계속 봤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것만큼의 재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두 분은? 기동력에서 리버풀이 자신의 색깔을 그대로 구현했지만 역시 그러한 플레이, 요즘에 잘하는 플레이를 무리뉴 감독은 인정을 하고 그리고 들어왔는데 결국 이제 맨유는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이 질라탄 선수를 계속 쓸 거면 이 선수에게 맞춰진 어떤 패턴 플레이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역습으로 전개가 되는 템포나 또 측면에서의 좀 위협적인 공격, 크로스 공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때 제가 지금 뭐 미키타리안도 아직 확실하게 올라오지 못한 상황에서 전문 윙어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측면이 살아야 됩니다. 결국은요. 맨유는요. 그래서 공격을 전개할 때 템포도 중요합니다만 측면이 지금 살지 않으면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가 결국 장점을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다. 장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은 질라탄 선수가 제가 여름부터 말씀드리기를 맨유가 기본적으로 이 선수에게 기대하는 것은 에릭 칸토나 선수 같은 역할을 기대하는 건데 근데 에릭 칸토나가 전성기 때 정말 맨유를 혼자서 이렇게 끌어올려준 그것을 비슷하게 하기에는 좀 너무 이제 연령이 높은 선수를 데려온 것 아닌가라는 그 질라탄 선수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가 지금 벌써 좀 맨유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문제가 치유되려면은 무리뉴 감독의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무리뉴 감독이 역시 식스백은 참 잘 씁니다. 그러니까 포백을 놓고 거기에 측면 윙어들까지 이제 내려오면서 거의 이제 식스의 수비 라인을 형성을 하는데 그런 걸로 이제 리버풀을 틀어막는 데는 무리뉴 감독이 분명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다는 생각이고 이제 리버풀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랄라나는 참 중요한 선수다. 현재 리버풀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터리지가 과연 클롭 감독의 시스템에 맞는 선수인가. 다시 한번 좀 의문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날은 월드 클래스 비슷한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클롭 감독의 시스템에서 그런 날이 얼마나 자주 나올 수가 있을 것인가가 매우 의심되는 그런 또 한 경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짧게 짚고 넘어갈 이슈가 그 19세 이하 대표팀이 그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지면서 아닉스호가 그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20세 이하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데 우리가 개최국 자격으로 이제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올해만큼 우리 축구가 물론 AFC 챔피언스리그 저희가 또 2회에 다루겠습니다만 지금 전북현대가 이제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그 아주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만큼 우리 한국 특히 국가대표 쪽의 축구가 이렇게 흉작인 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슈틸리케호 뭐 최근에 많은 이야기 나왔었고 여기에 지금 20세 이하 대표팀이죠. 19세 이번 아시아 선수권입니다만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이제 그 동생들 또 16세 대표팀 또 실패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만큼 이제 흉작인 해도 좀 드문데 이것을 대한축구협회나 전체 축구계가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뭐 골든에이지 프로그램이다 뭐다 여러 가지 지금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좋은 시스템만 만든다고 일이 금방 해결되는 건 아니고 이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거를 돌아가게 할 것인가, 아주 잘 운영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슈틸리케 감독이 우리 유소년 더 향상시켜야 된다 그 말은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말씀 자체는 맞아요.
그것을 어느 순간에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네. 네. 자, 유소년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또 원투펀치에서 뭐 의도치 않게 좀 자주 언급을 하는데 또 유소년 시스템 하면 또 이 팀 아니겠습니까? 바르셀로나. 네, 바르셀로나와 맨시티. 아, 이 경기가 참 재미가 있었다고 이번 표현해야 라운드의 될까요? 제일 빅매치고 저도 사실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어떤 식으로 나올까 했는데 이제 경기 전부터 어차피 뭐 바르셀로나의 메시를 막을 방법은 나도 모르겠다. 네,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는 최근에 바르셀로나를 상대한 팀 치고는 같이 맞불을 놓은 몇 안 되는 팀이 됐습니다. 전반전에 케빈 데브라이너의 제로톱 시스템이죠, 사실상. 그래서 미드필더 숫자를 강화를 한 라인업을 보고 자, 이제 여기서 과연 어느 정도 초반의 기싸움에서 점유율을 대등하게 가져가느냐, 그리고 과연 메시 선수를 중심으로 한 특성화된 수비를 또 하나 변칙적으로 기용을 하느냐, 그것이 이제 승부수를 둘 때는 관건이었어요. 근데 전반전 사실 콜라로프의 태클 미스부터 해서 실점되는 과정, 그 전까지는 상당히 대등한 운영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대등한 흐름으로 나갈 수가 있구나. 역시 펩 가르디올라 감독은 능력이 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역시 가장 사실 그래도 여전히 맨시티에게 중요한 존재는 아구에로와 빈센트 콤파니. 이 경험이 필요한 이 공격수와 수비 최종 수비수입니다. 근데 콤파니 이제 없는 상황이고, 아구에로는 최근에 한 6경기, 5경기 동안 득점도 없습니다만 지금 컨디션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닙니다. A 매치에서도 좀 문제가 있고. 예, A 매치에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선발로 뺀 2명의 부재도 물론 느껴졌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 경기 보면서 중계하면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결국 바르셀로나는 항상 그렇게 무언가 상대팀이 선전하는 것 같아도 메시, 네. 이 선수를 놓치면 네, 순간적으로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면서 균형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전체적인 전형상 허리라인의 귄도안과 페르난지뉴의 허리라인이었습니다만, 왼쪽에 콜라로프 혼자서 수비를 하고 사발레타가 약간 변칙적인 운영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공격 시에는 3백처럼도 운영이 되고 변칙적인 운영이 됐습니다만, 메시 라인 쪽에 대한 수비의 커버, 또 특성화된 전략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쪽 커버가 거의 1대1 싸움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가 터지게 마련인 그런 시점이 전반 20분쯤에 왔죠. 측면 커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콜라로프 쪽 혼자서 이제 상대를 한 미스가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에는 아구에로가 있었고 벤치에 리로이 사네와 나바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에 바르샤가 예기치 않은 부상 때문에 알바와 피케가 지금 빠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체를 한 장밖에 이제 나머지 쓸 수밖에 없는 상황, 한 장밖에 없는 상황이고, 후반에 승부수를 둘 때는 분명히 맨시티가 기회가 올 것이라고 봤는데 브라보 키퍼가 브라보. 네, 너무 파이팅이 넘쳐갖고. 네,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실책하면서 네, 모든 게 무너졌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구에로 폼이 좀 괜찮아지면 펩 가르디올라 감독은 그래도 바르셀로나를 상대하는 법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맨시티 경기가 전체적으로는 퇴장 당하기 전까지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바르셀로나전을 상대로 할 땐. 그래서 저는 리턴 매치 때는 제가 만약에 승부를 건다면 맨체스터 시티 쪽으로 걸겠어요. 네. 저는요. 왜 그런 느낌을 받았냐면 바르셀로나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경기 내용을 보면 조금만 집중력 있는 싸움이 들어가면 맨시티 쪽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부분이 수비에서의 이제 약간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보완을 할 수가 있다면 맨시티도 승산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사실 경기 결과만 놓고 보면은 바르셀로나의 압승이죠. 4대 0이니까. 그런데 경기 면에서 그렇게 준비한 거를 제대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요즘 좌익 축구, 우익 축구 책을 감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두 팀의 현 상태를 비교해 보면 맨체스터 시티가 조금 더 좌익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진퉁 바르셀로나고요. 그 오히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가르디올라 감독이 일궈놓고 간 바르셀로나 전통의 스타일이 물론 기본을 형성하고 있고 여전히 뭐 웬만한 팀과의 경기에서는 점유율 여전히 압도하고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바르셀로나가 오히려 우익 색채가 이제는 더 많이 들어가 있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MSN이 있으니까 MSN 놓고 나머지는 조금 실리적인 운영으로 가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슈테겐의 선방 있었죠. 또 라키티치, 웅티티 이 두 선수가 사실 싸워주는 역할과 끊어주는 역할에서는 굉장히 또 잘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맨시티 홈으로 가서 맨시티가 딱 정말 집중력 있게 나가면은 맨시티가 이길 수 있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르셀로나가 오히려 점유 같은 거를 약간 좀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MSN 믿고 실리 축구를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더 구사할 때 과연 맨시티의 수비가 그걸 또 버틸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철학이 약간 이동을 한 거죠. 바르셀로나의 원래 오리지널 철학이 지금 맨시티 쪽으로 가 있고, 사실상 바르셀로나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 오고 수아레즈, 라키티치 이런 선수들 추가하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르셀로나가 이제 실리적인 성격을 조금 추가를 해야 된다. 근데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결국은 그거를 했는데 그 맨 앞에 MSN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팀은 결국은 비슷한 철학과 뭐 포메이션도 예를 들어 뭐 비슷하게 쓴다고 가정했을 때는 뭔가 그래도 앞쪽의 어떤 무게감과 어떤 위력, 그리고 상대의 실수를 응징하는, 놓치지 않고 응징하는 그 파괴력, 그런 부분이 바르셀로나가 조금씩 다 아직은 그래도 아직은 호아킨처럼, 그래도 아직은 바르셀로나 선수들, 그래도 아직은 MSN, 여기에 이니에스타 선수도 체력적으로 충분한 날이라면 여전히 실바나 뭐 이런 선수들보다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움티티 영입도 올 시즌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라키티치 뭐 계속 꾸준하게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맨체스터 시티가 이길 수도 있지만 또 똑같은 공식으로 맨시티가 홈에서도 당할 수도 있다. 그거는 역시 비슷한 철학일 때 누가 실수 덜 하느냐. 바르셀로나가 실수 덜 했죠, 실제로 이 경기에서. 그리고 누가 조금 더 그래도 같은 포지션상에 1대1 대비를 했을 때 더 위력적이냐, 누가 더 실수를 응징을 잘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게다가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지금 과르디올라에 비해서는 오히려 약간 더 실리 축구다, 좀 나쁘게 말하면 MSN 믿고 하는 축구다, 뭐 이제 그렇게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바르셀로나가 정말 세계 탑 레벨의 지위를 아직도 갖고 있지 않나요? 바로 이제 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 같아요. 예전에는 MSN 밑에 허리부터 수비 라인 이쪽부터도 전체적으로 이 팀은 무너지기가 힘들다, 구멍이 없다, 무너지기 힘들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MSN은 오히려 노련미가 생긴 메시, 또 네이마르도 전성기고 수아레즈도 좋습니다. MSN은 좋은데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 이 뒤에가 뭔가 기복이 생길 것 같은 위험 요소가 있는 그러한 플레이가 느껴져서 지금은 뭔가 변수가 생길 것 같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대처하는 팀이 어느 정도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히 이제는 한번, 도박이라는 표현을 좀 그랬지만 도박을 해도 될 만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물론 셉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해서 맨시티보다 우위긴 합니다만 예전과 같은 안정성이 조금 떨어진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실수, 변수가 맞습니다. 네. 이제 그 승패를 좌지우지할 거란 얘기인데, 이 경기에서 뭐 가장 큰 변수 내지는 실수는 브라보 선수의 네, 부장이었던 것 보라보고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네. 통해서 이제 콤파니가 혹시 복귀하면 그럼 콤파니한테 이제 스톤스 선수가 좀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스톤스 선수는 아직 어리고 큰 경기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 아마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스톤스예요. 점점 강해지라고. 돌처럼 강해져라. 존 스톤스. 그래서 돌이 되는, 이제 단단해지는 이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돌이 너무 무거워지면 안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네. 자, 이렇게 바르셀로나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는 저희가 영상으로 잠시 후에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분석할 경기도 이제 골키퍼의 활약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레버쿠젠하고 토트넘 경기는 사실상 요리스 골키퍼의 선방쇼라고 봐도 무관했을 것 같아요. 특히 후반에 대단했죠. 네, 후반에는 막 구르는 그 장면 있잖아요. 네. 공을 가지고 막 이리 굴렀다 그게 어떻게 안 넘어갔죠? 그거는 그냥 어쨌든 안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치차리토 선수가 굉장히 아쉬워했던 그 골 같은 노골. 네, 아무튼 인상 깊게 잘 봤던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뭐 잠시 이제 전반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선발 라인업을 보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 이제 배치가 됐더라고요. 최근에 위치 왼쪽 윙포워드 자리. 후반에는 이제 얀센 선수 투입 빠지고 나서는 원톱 역할까지 세 가지 포지션을 부분 소화를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창 좋았을 때 뭐 스토크 시티전이나 그때 썬더랜드전 뭐 요때 느낌에 비해서는 지금 체력이 조금 떨어져 있긴 합니다. 전체적인 파워가. 그래서 측면에서 조금 효율적인 움직임만 가져가려고 그러고 체력을 세이브하려는 느낌인데, 역시
뭐 나중에 그림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날 비도 좀 왔고 전반에는요. 전체적으로 좀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밀렸다. 특히 레버쿠젠의 이 슈미트 감독이 워낙 압박이 좀 강한 스타일의 또 감독이기도 합니다만 그 싸움에서 이미 졌습니다. 후반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비슷하게 가다가 후반 들어서 점점 밀리면서 결국 찬스들을 많이 내줬는데 문제는 그 싸움에서도 사실 효율적으로 역습을 하거나 또 압박을 풀어낼 수 있는 카드로 저는 사실 완야마 선수의 홀딩 미드필더 장점은 많습니다만 그를 받쳐주는 빌드업의 시발점이 되는 패서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 역할을 에릭센이나 알리 선수가 교대로 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불규칙적이고 무언가 약속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경기라면 차라리 이제 덴벨레 선수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 낫지 않겠냐. 그리고 앞으로도 덴벨레 선수의 그런 압박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능력을 완야마 선수와 같이 공존시킬 경우에 이런 게임은 좀 조금 더 풀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덴벨레 선수가 나중에 교체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상황입니다. 레버쿠젠은 토트넘보다는 특히 이제 수비 조직력에 있어서는 토트넘이 레버쿠젠보다 확실히 나은 부분이 수비 조직력은 좋다. 그러니까 수비가 더 잘 조직화되어 있다. 반면에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이 경기에 따른 기복이 좀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팀을 보면은 어떤 인상을 처음에 딱 봤냐면은 좀 더 실수가 많고 좀 더 우당탕탕하는 칠레. 예, 그러니까 칠레가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는 지금 지역에서 고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칠레는 역시 이제 좋았을 때 비엘사 시절 예, 비엘사 산파울리로 이어지는 아주 이제 최절정기 때 이제 칠레에 견주어서 보면 압박은 뭐 거의 뭐 그 비엘사 축구 이상이에요. 레버쿠젠이 진짜 슈미트 감독이 거의 뭐 유럽의 비엘사 이상의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크레이지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호쾌한 압박에 비해서는 사실은 수비나 이런 쪽은 여전히 가다듬을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팀은 통상 이제 어떤 결과를 받아들게 되냐면 의적이 될 때가 많아요. 이른바 이제 축구 팬 네티즌 여러분들 용어를 좀 사용하시자면 게임을 거칠게 만들고 그 우당탕탕. 신하영 씨가 지금 한숨을 내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리버풀도 그런 소리를 좀 듣기 때문에 네. 예, 리버풀도 그런 소리를 예전부터 좀 들어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레버쿠젠이야말로 의적 성향이 아주 짙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칠레처럼 정신없이 이렇게 압박하고 이런 팀을 만나면 아까 뭐 바르셀로나 얘기도 했습니다만 바르셀로나도 지금 뒤가 약간 허술하잖아요. 바르셀로나 같은 팀조차도 레버쿠젠한테 한번 잘못 걸리면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 정도로 이제 레버쿠젠이 아주 우당탕탕한 압박에 강한데 문제는 이런 팀은 항상 칠레도 사실 안 좋은 저희가 단점 말씀드릴 때 그 얘기를 꼭 합니다만 이런 플레이를 하다 보면 자체적인 실책을 피하기가 좀 어렵죠. 워낙에 이제 빠르게 막 선수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결국 자기들이 이제 패스 미스를 범하기가 쉽고 또 자기들이 순간적으로 이제 좋은 위치를 잡지 못하면서 위치 선정 미스도 범하기가 쉽고 그리고 상대가 그것을 이제 잘 응징할 수 있으면 또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그 지난 시즌 레스터처럼 이 뒷공간이 넓으니까 정말 좀 전력이 좀 처지는 팀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지난 시즌 기준에 제이미 바디 같은 선수 하나 딱 놓고 뒷공간 때려서 득점. 뭐 그러니까 레버쿠젠은 이런 식으로 사실 레버쿠젠을 오히려 레버쿠젠보다 아래쪽에 있는 팀들이 공략하는 수단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축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레버쿠젠이 정말 이날 같은 경우도 사실 전반전에는 토트넘에게 당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후반전 돼서는 사실 레버쿠젠이 압도했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후반 사이에도 감독이 또 어떻게 선수 기용하고 또 어떤 플레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기복이 심해지는데 경기별로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팀은 의적이 될 가능성이 많고 나름의 인기는 상당히 끌 수도 있는데 이런 식의 어떤 리그 운영이 계속 34라운드 동안 된다면은 분데스리가에서 과연 레버쿠젠이 소기에 원하는 만큼 순위가 나올 것인가는 약간 의심스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슈미트 감독이 조금씩은 조절해 갈 필요가 있는 팀이라는 게 토트넘전에서도 좀 증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슈미트 감독은 항상 보면 공격 전술이 아쉬워요. 수비도 이제 팀 스타일 자체가 좀 불안 요소, 공간이 많이 나오니까 있지만 공격 전술이 손흥민 선수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만 항상 우당탕탕탕 아빠 그냥 우당탕탕만 합니다. 정신없고 아주 깔끔한 축구를 보기는 힘들어요. 이 팀하고 경기를 하면. 네. 그래서 상대팀이 이제 그 싸움에 같이 말려들 수밖에 없는 게임인데 결국은 이제 그 세밀한 과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결국 월드 클래스가 필요하다. 네. 월드 클래스가 없으면 월드 클래스. 네, 그 의적이 될 수 있죠. 우당탕탕해서 그냥 경기만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그래서
경기는 박진감 넘치죠. 보는 재미는 있어요. 아주 빠르고 공수전환도 빠르고 우당탕탕 막 청들이 격정적이고 합니다만 골은 이 경기도 나오질 않았잖아요. 네. 네, 결과적으로 토트넘도 그랬습니다만 토트넘은 포체티노 감독은 이제 두 가지 욕심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압박과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슈미트 감독은 과거에도 보면 무언가 수비적인 어떤 적극성에 비해서 공격의 적극성의 세밀함 그런 선수 패턴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경기도 그 부분이 좀 나타났어요. 감독을 이제 분류하는데 포체티노 감독과 슈미트 감독이 전방 압박파라는 어떤 전체적인 카테고리에서는 같은 파에 속합니다. 어디 좌익인가요? 좌익 축구인가요? 우익? 아니요, 그게 이제 활동량이나 이런 거에 아, 따라서 또 달라요?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책을 안 읽어봤어요. 딱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 압박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요즘 감독의 유형을 많이 분류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미세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비엘사나 포체티노도 차이가 있듯이 슈미트 감독과 포체티노 감독도 압박의 어떤 적극성 압박이 어디가 더 그냥 더 폭풍우 치듯이 몰아치느냐 이런 어떤 강도 그리고 실제로 압박을 수행하는 어떤 라인의 높이를 또 유지하는 시간대 뭐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포체티노 감독은 슈미트 감독만큼은 아니에요. 슈미트 감독만큼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대가 조금 실책이 나올 것 같은 장면 아니면은 볼 터치가 좋지 못하다든가 아니면 등지고 볼을 받았다든가 뭔가 그럴 때 포체티노 감독은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압박을 들어가는 편이고 평상시에는 슈미트 감독보다는 조금 약한 강도의 압박 그러니까 전방 압박파 중에서도 여러 분류가 있다는 거를 이 경기가 또 아주 흥미롭게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뭐 폭풍우란 얘기도 나왔고 우당탕탕 이야기 나왔는데 얼마나 우당탕탕 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